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가정집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을 환대하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던 미국인에게 한국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자 미국인 여성은 집주인의 말에 굉장히 불쾌해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왜 이랬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건축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한국 건축의 현대화 과정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 건축 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 연구할 기회라는 기대감도 컸지만 동시에 우려도 적지 않았죠. 문화권에서의 생활이 처음이었고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곳에서 1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가 미국의 쾌적한 연구 환경을 두고 왜 먼 나라로 가려 하냐며 만류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의 우려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특히 삼성과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건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했죠. 떠나기 전날까지도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지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유리 천장과 자연광을 활용한 독특한 건축 설계였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걸으며 한국의 건축 기술력을 실감했고 이런 첨단 건축물이 전통 요소와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한옥의 조화로운 모습은 제가 알던 도시의 모습과는 달랐죠. 특히 강남 일대의 화려한 고층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전통 사찰의 모습은 한국만의 독특한 도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첫 만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건축 철학만이 정답이라 굳게 믿던 저에게 한국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죠. 건축 컨퍼런스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연구자의 발표가 제 관심을 사로잡았는데 그의 설명은 제가 알던 건축의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박진우 교수의 집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저녁 7시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 교수가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실내로 들어서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교수님,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박 교수의 말에 저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과 박 교수의 맨발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문적인 자리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순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말 차림으로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딘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 비위생적으로까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박 교수 부부의 정중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를 보며 마지못해 구두를 벗었습니다. 신발장 옆에는 여러 가지 크기와 색상의 실내화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 가족들은 모두 맨발이나 양말 차림이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을 따라 실내화도 신지 않기로 했어요. 양말을 신은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서늘함을 예상했던 저는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은은한 온기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따뜻한 담요를 밟는 듯한 느낌이었죠. 바닥 전체에서 고르게 퍼져나오는 이 온기는 미국의 어떤 난방 시스템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더욱 놀란 것은 실내의 완벽한 청결 상태였어요. 아이들의 장난감이 있는 거실 바닥,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바닥, 심지어 화장실 바닥까지 모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양말 바닥이 전혀 더러워지지 않았죠. 미국에서는 실내화나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데도 이만큼 청결하지 못했던 것이 떠올라 문화적 편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공간이었어요.
흰색 면으로 된 방석이 놓인 바닥은 마치 고급 식당의 테이블처럼 깔끔했고 아이들은 그 위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미국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박 교수의 집에서 보낸 저녁 시간은 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가족들이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 신발 없이도 편안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점차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바닥을 자유롭게 뒹굴며 노는 모습을 보며 이런 생활 방식이 가져다주는 장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따뜻한 바닥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해 박 교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실내에서도 두꺼운 슬리퍼를 신어야 했고 거실에는 반드시 양탄자를 깔아두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추운 날씨에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박 교수는 이것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닥 아래 설치된 관을 통해 따뜻한 물이 순환하면서 실내 전체를 데운다는 원리였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닥만 데워서 어떻게 집 전체가 따뜻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박 교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온기가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고 이는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온도 분포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중앙난방처럼 위에서 아래로 더운 공기를 내려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온돌은 적은 에너지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에서 만난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제가 한국 문화의 겉면만 봤다며 웃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들의 말에 한국 건축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호기심을 안고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물이 공존하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전통 가옥들 사이로 모던한 카페와 갤러리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한국의 건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한옥 내부를 둘러볼 기회도 있었어요.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자연광, 나무와 흙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통풍, 그리고 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성까지. 모든 것이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과학적 설계였죠. 서양의 건축이 자연을 지배하려 했다면 한국의 건축은 자연과 상생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의 첫 만남은 불편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 필립 라로슈는 처음부터 한국 건축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한국은 그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거부하는 후진국에 불과했던 것이죠. 연구실 휴게실에서 필립이 한국의 건축 방식을 비난하던 날의 일이 생각납니다. 필립은 자신이 설계한 파리의 새 건물 도면을 펼쳐놓은 채 한국의 바닥 난방을 구시대적이라 깎아내렸어요. 파리의 최신 건물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현대 기술의 정수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죠. 에너지의 기본 원리를 보십시오. 필립은 종이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데 한국의 난방은 이런 자연 법칙을 거스른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는 수치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바닥부터 데우면 열이 천장까지 도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2030%의 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였죠. 천장의 송풍구에서 더운 공기를 내보내는 서양식 난방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어요. 건물 전체를 데우는 데 걸리는 시간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바닥 난방은 실내 온도를 높이는데 최소 2시간이 걸리지만 서양식 난방은 30분이면 충분하다는 논리였어요. 연구실 안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출신 연구원들의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출신의 연구원은 유럽의 첨단 난방 시스템과 비교하며 한국의 난방은 구식이라 지적했어요. 이탈리아 연구원은 현대 건축에서 바닥 난방이 얼마나 비실용적인지 설명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 오적이라는 말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프랑스 연구원의 발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파리 근교 주택에 설치된 최신 난방 시스템을 예로 들며 한국이 여전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건축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굳이 바닥 난방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현대화된 난방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박 교수님 집에서 느낀 쾌적함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경험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편견 어린 시선에 맞서 한국 난방의 우수성을 증명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처음에는 저도 그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제게도 서구식 난방이 당연한 표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교수의 집에서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온기는 분명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필립은 한국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한 후 더욱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대식 건물에 굳이 바닥 난방을 고집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는 한국의 기술력 부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일축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최첨단 건물에서도 전통 방식을 계승하는 모습에서 한국만의 특별함을 발견했어요. 현대 기술로 재해석된 온돌 시스템은 분명 연구할 가치가 있어 보였죠. 필립의 편견 어린 시선이 오히려 저의 연구 의지를 자극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온돌의 원리를 찾아보았어요. 놀랍게도 온돌은 단순한 전통 방식이 아닌 과학적 원리가 깊이 담긴 시스템이었습니다. 열의 대류 현상을 이용한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었고 현대의 건축 기술과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서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던 제 시선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최선의 방식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의문은 곧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필립의 비난이 오히려 한국 건축의 우수성을 증명할 기회가 된 셈이죠. 필립과의 토론 이후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건물을 찾아다니며 온돌의 실제 성능을 측정하기로 했어요. 먼저 북촌의 전통 한옥을 방문해 온돌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았죠. 한옥에서 발견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온돌 구조가 현대 과학의 원리와 일치했어요. 구들장 사이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마치 현대의 바닥 배관과 비슷했죠. 다음으로 강남의 현대식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현대화된 온돌 시스템은 더욱 정교했어요. 각 방마다 설치된 온도 조절기로 정확한 온도 제어가 가능했고 보일러의 에너지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은 크기의 서구식 중앙난방 건물과 온돌 난방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온돌 난방이 사용하는 에너지양이 중앙난방보다 15% 적었습니다.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중앙난방은 더운 공기가 위에 몰려 천장과 바닥의 온도 차이가 8도까지 났지만 온돌 난방은 2도 내외였습니다. 또한 습도 조절 면에서도 온돌이 우수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건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중앙난방은 공기를 데워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먼지가 함께 움직였지만 온돌은 바닥의 열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공기 순환이 깨끗했어요. 겨울철 전기 사용량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중앙난방 건물에서는 거주자들이 별도의 전기 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온돌 난방 건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는 실제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었죠. 이런 연구 결과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필립이 비과학적이라 비난했던 온돌이 사실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뛰어난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죠. 연구실의 한국인 동료들도 제 발견을 반겼습니다. 그들은 외국 학자가 한국의 전통 기술을 인정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특히 서양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제학회 발표를 제안했죠.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어떻게 하면 서구 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수치와 그래프로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3D 모델링으로 온돌의 구조를 시각화했어요. 연구 결과를 정리해 학회 발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제건축포럼에서 제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첫 슬라이드가 나오자마자 필립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하며 온돌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15% 적고 실내 공기질이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천장과 바닥의 온도 차이가 2도 내외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러나 필립은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실험 기간이 너무 짧고 표본이 적으며 측정 방식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었죠.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파리 프로젝트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중앙난방 시스템의 효율성을 역설했어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 오적이라며 제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했죠. 토론이 격해지는 순간 한 일본인 교수가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들도 최근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현대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설명이었죠. 독일의 건축가도 가세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난방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온돌의 장점을 인정했어요. 특히 바닥 복사열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했다는 말을 덧붙였죠. 하지만 필립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온돌이 비과학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제시해도 그의 고정관념은 바뀌지 않았죠.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온돌의 원리를 자국의 건축에 적용하고 싶다며 연구 자료를 요청했어요. 필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돌의 가치는 점차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논쟁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기술과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필립의 완고한 태도는 오히려 온돌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죠. 학회 발표 이후 며칠 뒤 서울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거리는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발을 절뚝이며 걷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하 10도의 한겨울 아침 거리는 30cm가 넘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가운 눈이 장화 속으로 들어와 발가락이 시려웠어요.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단단히 무장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막을 수는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스타벅스 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반바지에 얇은 맨투맨을 입은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바람막이 하나만 걸친 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학생들은 무릎이 드러나는 치마를 입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커피를 든 한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아이스 커피를 마실 수 있나요? 그 학생은 오히려 제 질문이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워요. 아침부터 덥다고 엄마랑 신랑이 했답니다. 이렇게 나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딱 좋아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온돌의 효과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드러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영하의 날씨에 반바지를 입을 수 있다니 이건 분명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이 분명했죠. 미국에서는 한겨울이면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양말을 2겹 신고 전기장판을 켜도 발끝이 시렸어요. 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마치 봄날처럼 가볍게 지내고 있었죠. 순간 필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던 온돌이 오히려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라는 증거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과학적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제 생활의 편안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발 속에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닌 삶의 질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커다란 전광판에서 기상특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폭설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고 대중교통도 제한 운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쌓인 눈으로 인해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죠. 창밖으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퇴근하려던 한국인 동료도 발이 묶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택시를 불러보려 했지만 이미 도로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폭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연구실 근처 한국인 동료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동료는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며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온도를 직접 체험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자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기우였어요. 따뜻한 바닥은 제 몸을 포근하게 감쌌고 척추가 자연스럽게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에서보다 더 깊은 잠을 잤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놀라웠던 것은 몸의 상태였어요. 평소 아침이면 뻣뻣했던 허리와 목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자는 것이 신체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내 공기의 질이었습니다. 중앙난방을 쓰는 호텔에서는 건조함 때문에 늘 가습기를 틀어야 했는데 이곳은 자연스러운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먼지도 거의 없어서 아침부터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었죠. 이런 경험은 제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 주었습니다. 수치로만 보았던 온돌의 장점을 몸소 체험하니 왜 한국인들이 이 난방 방식을 고수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전통의 고수가 아닌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건축학회에서는 제가 첫 발표자였어요. 발표장에는 세계 각국의 건축 전문가들이 자리했고 필립도 앞줄에 앉아 있었죠. 먼저 온돌의 기본 원리와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중앙난방보다 15% 적다는 사실에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건강 관련 데이터도 제시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척추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실내 공기질의 향상, 그리고 적정 습도 유지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 객관적 수치로 증명되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독일의 유명 건축가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1년 전부터 온돌 시스템 연구를 시작했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죠. 일본의 연구진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며 제 연구를 지지했어요. 이어진 토론에서 스웨덴, 캐나다의 건축가들도 온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추운 기후에서 온돌이 가진 장점이 부각되었고 현대 건축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필립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더는 반박할 근거가 없었죠.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제가 한국의 난방 시스템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건축가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전통 난방 기술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예요. 서구 건축계에서 무시되던 온돌이 이제는 미래 친환경 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때로 우리가 미개하다고 여기던 과거의 지혜 속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온돌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전통이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기술이 되었습니다. 1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 책상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 시선은 물론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뀌었죠. 첫 수업 시간 학생들 앞에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닌 환경과 인간을 모두 고려한 과학적 시스템이라는 설명이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연구는 미국 건축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주요 건축 저널에서는 특집 기사로 다뤄졌고 여러 건설사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스턴의 한 건설사와 함께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실험 주택 프로젝트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축 관행을 바꾸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었어요. 하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와 거주자의 만족도가 입증되면서 점차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특히 환경단체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온돌이 가진 친환 경적 특성이 미국의 환경 정책과도 부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주에서 온돌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에 착수했죠. 이제는 매 학기 동서양 건축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건축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우고 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때로 과거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